자, 2014년도 행시 1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들은 이제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약간은 좀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A만 생산하는 기업과 B만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요. 전형적인 문제죠. 비용 함수에 상대방의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외부 효과라는 측면이 반영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 난이도가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기업 중 어느 기업이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정의를 먼저 내려주셔야 되겠죠. 예, 설문의 외부 효과라는 부분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항상 사례의 경우라는 측면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사례에서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약간 모형을 정돈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번 목차는 이제 외부 효과를 정의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에서 그냥 외부 불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불경제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언가 이제 피해를 입히고요.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외부 불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정의에 따라서는 이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다라는 설명이 가끔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의 의도는 그 주는 쪽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받는 쪽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는 받고 싶지 않고 의도한 적이 없었는데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외부 불경제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외부 효과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다면은 한술 조금 더 떠서 이제 긍정적인 충격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외부 불경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설문의 경우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그 말로 풀어도 충분히 돼요. 이제 A 기업의 비용 함수에 Q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A 기업은 비용이 체증하죠. 증가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호화시키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게 되면은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미분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점은 충분히 넉넉했기 때문에 실제로 쓸 말이 많지 않고 또 2014년도 문제들은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았었어요. 따라서 이제 배점과 상관없이 그냥 적당하게 충실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은 좀 넉넉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시오. 이게 더 마찬가지로 쉽죠. 개별 기업들의 이윤극대화는 따로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 목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A기업의 이윤극대화 끌어내시면 되고요. 정말 고스란히 그대로 가시면 돼요. A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무조건 맥스 파이입니다. 근데 이제 A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QA밖에 없습니다. 토탈 레베뉴 A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 A를 적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판매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 조건을 안 적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다면 또 문제가 될 건 없죠. 따라서 요 앞에 100 곱하기 산출량 그리고 비용 함수는 문제에서 준 걸 그대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CA를 고스란히 적으세요. 10 플러스 QA의 제곱 이제 플러스 3QB 적어주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변수가 두 개입니다. 변수가 두 개인데 상대방의 수량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나의 1개 조건은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변수가 여러 개 있지만 편미분이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맥스 극대화 수식 아래쪽에 변수가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전미분 기호를 써도 편미분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보통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편미분 기호와 전미분 기호를 어떤 걸 적어도 상관없는 유일한 케이스는 이제 목적식 아래 변수가 하나만 존재할 때 이때는 어떤 기호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자,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으면 되니까요. 역시 계산 역시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목차 B거 정리하는 거는 해설할 필요가 없겠죠. 같은 방식으로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배점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 적시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특히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되도록이면은 문제의 정답이 탁 튀어나오도록 정로를 하신다면은 채점할 때
이게 답이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없지만 실제로 3 소결하신 다음에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측면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QB를 A 기업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출량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10점 배점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량이냐까지도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0점 배점을 벗어날 이유가 없는데 물어본 데까지만 적는 게 또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두 기업이 합병을 통해 이윤국대화를 추구할 경우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켰던 재화의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계산하시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풀 테마는 이거죠. 이번에는 맥스 파이 A 플러스 파이 B를 극대화시키는 점들의 집합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QA, QB를 이제 동시에 변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수식을 짤 거란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맥스 수식 위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의가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합병은 사실 정의하기가 조금 서로 민망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합병 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약간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두 시장을 이제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윤국대화 좌표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처럼 마찬가지로 TRA 플러스 TR2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CB 깔아주시고 여러 번 풀어봐서 충분히 잘 하실 겁니다. 이제 변수가 두 개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1개 조건은 두 번의 편미분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 조건하고 두 번째 QB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0으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조건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 배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지 여부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림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어진 상황별로 균형이 얼마입니까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의 그래프가 개입될 여지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리는 것이 속 편해요. 실제로 배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에 축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따라서 A 쪽만 그림을 그리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B 그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 측정하시고요. 이제 여기 B 거 그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B를 그려야죠. B 쪽을 그리면서 요거 이제 3 고려하셔가지고 직선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니지. 지금 구부정하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구부정하게 그려주셔야 되겠는데 B 쪽이 지금 승수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면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공부하실 때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PMC라고 하면은 SMC가 좀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왕 여기서 그림을 그릴 거면은 B 쪽에서 변화가 발생할 걸 고려하게 되어서 웬만하면은 맞춰서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수식을 고려해서 맞춰서 그림을 그리자. 직선의 형태는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루트 Q라는 형태의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양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요. MC 곡선이 올라가면서 조금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1문은 뭐 이거 이상으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결코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그냥 가벼운 목차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주시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 답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에서 또 특히 이제 3문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문 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좀 이제 120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투자자 A는 확정 수익률 6%, 무위험 자산, 기대 수익률 9, 표준 편차 3인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이것도 사실 거시에 등장하는 테마이긴 합니다. 근데 막상 문제의 느낌은 미시 느낌이 나요. 계산 문제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거시인지 미시인지 거시를 활용한 미시인지 약간 좀 혼돈의 여지가 있는 문제 타입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A가 보유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위험성의 가격을 설명하시오라는 측면입니다. 축을 지정을 해줬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조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평균이 있다라면은 위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이제 없어질 확률이에요. 기업이 이제 망할 확률을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내가 만약에 수익을 기대하면은 표준 편차가 10%라면은 한 번 정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망할 확률로 떠올려 보신다면 기대값은 전체를 다 10%씩 깎아먹은 것이죠.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정도로 떠올려 보시면 돼요. 사실 표준 편차가 3%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인 아이디어하고 단위가 달라요. 보통은 이제 상수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퍼센트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조심하셔야 할 점은 포트폴리오 모형의 세로축이 기대 수익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기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대값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세로축 여기서의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별 일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말하는 것이에요. 별일이 없고 이제 뭐 리스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채권이 망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기대값을 말하는 것이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퍼센트를 고려한 가중평균 기대값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찍으면 되죠. 자, 비율적으로 조금 위쪽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위쪽에 몰려 있으면 적당히 그냥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6%를 찍고 9%를 찍어서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로는 단위만 정확히 맞춰서 좌표만 정확히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극단적인 선택점 두 점을 찾고 직선으로 긋는 것이 바로 예산선의 도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목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 위험 자산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극단적인 선택점이 될 것이고 100% 안전 자산만 보유하는 쪽이 극단적인 선택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극단적인 선택점은 내 모든 자산을 여기 때려 박는 거죠. 이 사람이 보유한 자산이 1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시해준 숫자 자체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위 퍼센트를 이런 곳에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마킹만 해주신다면은 일일이 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두 점을 직선으로 쭉 연결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예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효용함수가 필요하죠. 거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형은 일반적인 이 무차별 곡선 이론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다는 거죠. 효용함수를 주지 않았으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할 것이고 위험 기피자입니다. 위험 기피자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를 확인해 주시고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전제하는 효용 증가 방향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은 두 번째 문제에서 효용함수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선까지만, 1번에서는 예산선까지만 도출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배점이 10점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또 배점 10점이 또 버거운 배점은 또 아닙니다. 문제 난이도가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도 배점이 역시 이번 이제 2014년도 기출 행시는 좀 배점이 좀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이 당시에 예산이 모자랐던 게 아니냐. 2014년도 행시 기출들을 보면은 다 쉬운 편이에요. 다 쉬운 편이어서 예산이 좀 부족했나? 이제 출제를 좀 좀 짜게 좀 지불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제위원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자, 여하튼 1번 문제는 예산선까지만 물어본 것이죠. 뭐 간단하게 주어진 좌표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번 목차일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A가 보유한 시장 포트폴리오의 좌표들을 계산하면서 관계식도 끌어내시면 충분한데요. 그래프까지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험성의 가격, 그래프를 활용한 위험성의 가격을 이제 두 번째 목차로 깔아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여기서 사실 조금 의미가 있는 작업이 있어요. 위험성의 가격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수업 중에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성의 가격을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때 좀 많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어디 뭐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성의 가격이 무엇일까? 위험성의 가격이 무엇일까? 내가 이제 무언가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포기해야 되는지 기회비용에서 회계적 비용은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위험성의 가격은 그 기회비용에서 약간 포기해야 되는 비용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수익을 3% 올리려면은 리스크를 3%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1이에요. 자, 실제로 그 내용 자체를 수업 중에 많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올 수는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 봤으면 다 같이 처음 봤으니 경제학적 상식을 벗어나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는 경제학 공부하기 전에는 제품의 가격만 공부를 했지 뭐 기회비용, 회계적 비용 이런 표현 이게 나눠서 정리한 적 없잖아요. 그 정도 선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언가의 가격을 물어봤는데 뭐 답안의 문제에 명시적으로 무언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회비용을 떠올려 보세요. 여가의 가격은 W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용어가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떠올려야 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 이중구 선생님 책 공부하잖아요. 거기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언제 읽을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보통은 공부 중에 매번 읽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여건상 어떻게 매번 또 교과서를 읽어요? 읽히지도 않아. 읽기 싫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읽는 타이밍에 대해서 보통 제가 이제 최소한으로 제안을 드리면 처음에 공부할 때 할 수 없이 읽어요. 아니지. 강한 의욕을 갖고 읽어요. 내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고 또 경제학 뭐 어렵다고 하던데 하면서 재밌게 읽어요. 그리고 나서 안 읽어요. 안 읽으셨죠? 근데 사실은 경제학이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때 별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번 쭉 읽는 거 괜찮아요. 보통 공부할 때 20장까지 한다면 나머지 세 챕터도 뭐 추가적으로 좀 읽어본다든지 실제로 거기 세 챕터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모형이 거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시 수업 때는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예 안 읽어버리면은 처음 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아 이런 단어도 있었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봤던 단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처음 이 용어를 시험장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건이 있으면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가지고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처음 공부할 때처럼 막 정독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그냥 무슨 내용인지 훑어보시고 특히 처음 공부할 때 잘 보지 않았던 수학적인 각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그 마지막 그 일반적인 그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테마들 있죠. 거시에 겹치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별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읽으면서 약간 조금 이제 이런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뭐 구체적인 디테일들 수식적으로 전개하는 거는 지금 뭐 충분히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X만큼만 위험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산이 1밖에 없고요. 기대 수익률은 1-X 곱하기 0.06이고요. 그 다음에 0.09 곱하기 X 이거는 가중평균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제 1-X라고 해봐야 그쪽이 표준 편차가 0이기 때문에 0.03X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뭐 간단하게 X를 소거하면서 함수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림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A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속편해요. 1번에서 목차가 두 개 보이죠? 관계식 1번, 2번 위험성의 가격. 그 문장이 나뉘어 있으면 바로 목차화하면 돼요. 두 번째도 효용함수의 특성 1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균형 2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실제로 문장이 끊겨져 있으면은 목차로 나누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효용함수의 특성을 볼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등,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등, 일반적인 효용함수이다라는 약간 좀 이제 공통된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적시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가 조금 독특하게 생긴 건 맞지만 사실은 미니멈으로 엮여 있는 함수를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마 니은자 모양의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감각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도 이쪽 방향이 효용 증가 방향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따라서 효용함수의 특징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은 이 효용 증가 방향입니다. 효용 증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니멈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이 추가적으로 커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니은자 모양으로 효용 증가 방향이 늘어난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궤적까지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양쪽이 등식이 성립될 때가 아마도 이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최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효용함수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심지어 B값이 0.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1 기준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인데요. 근데 이제 니은자를 그릴 때 이렇게 왼쪽 위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는 걸 설명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프에 바로 덧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좀 맞춰볼까요? 여기 0.1이라는 거는 10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비율을 맞추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10에서 출발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궤적에서 니은자를 형성한다라면 이쪽이 10이면 저기 이제 오른쪽에 10하고 이제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관통시켜야 될지를 미리 정해놓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그리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봤더니 실제로는 교점 구하는 문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우상향하는 직선하고 왼쪽 위를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곱하기 3이라는 게 바로 이 친구의 표준 편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 실제로는 아마도 여기가 정답이 될 것이고 내가 그림 그릴 때에는 이렇게 궤적을 잘 조절해서 이 상태가 바로 소비자의 효용 상태일 것이다라고 좌표를 먼저 이제 정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제 방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에서 최적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사실 이미 도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세 번째 목차에 그려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제 공유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1번, 2번, 3번에 다 걸리게 그림을 그릴 거라서 이제 그림 밑에 제목을 달아주시고 이제 내용마다 서술할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1의 저런 형태이다. 그림 1의 저점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아리송했던 것은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를 구태여 뭐하러 나눠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점이 또 버거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기준으로 배점을 이제 그림 배점을 설정해 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A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재산의 얼마만큼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미 사실은 설문 2의 숫자들이 정답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설문 2에서는 연립방정식만 풀라는 것이고 세 번째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이 의미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조금 이제 경제학적으로 물어봤다라고 이제 분리를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분리되었다라는 납득이 가긴 갑니다만 그래도 각각 배점이 10점일 이유는 없죠. 그죠? 어쩔 수 없지. 배점을 그렇게 나눠놨고 이제 말씀드린 의혹이 있잖아요. 예산이 조금 모자랐나? 배점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았네. 따라서 쓸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설문 2에서 이렇게 도출을 했고 그림상의 K점이 이제 균형점이 될 것인데 그림에서 예산선이 의미하는 건 전체 길이를 비율 1로 잡는 것뿐이잖아요. 따라서 알파 대 1-알파가 에서 이제 알파가 바로 위험자산 보유 비율인데 자산 전체 1에서 3분의 2만큼을 바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얼마만큼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표를 다시 한번 또 정돈하라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키포인트를 봐주시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레온티에프 하면
왠지 우리가 이제 상태 조건부 평면을 떠올리시게 되고요. 극단적인 위험 기피자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에요. 극단적인 위험 기피자는 전혀 위험 자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온티에프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면 의미상의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대체 가능성이 점점 변화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냥 그게 아닐 뿐이지 레온티에프라고 해서 무조건 극단적인 위험 기피자라고 답안에 이제 마킹을 해버리시게 되면 그거는 사족이 됩니다. 감점 요소가 돼요. 두 번째 문제에서 효용함수의 특징을 설명할 때 거기서 사족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됐네. 이 문제를 또 풀어봤고 만났기 때문에 뭐 미니멈으로 함수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극단적인 위험 기피자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주의할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역시 처음 봤을 때는 살짝 겁이 날 수는 있어도 막상 풀다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타입 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이 역시 이제 예전에는 처음 출제되었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테마이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본 수업에서도 강조를 하고 또 이제 기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재량과 준칙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기출에서는 필립스 곡선이 아니고요. 필립스 곡선이 아니고 보통 필립스 곡선을 꺼내면서 우리가 재량 준칙도 비교하고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점진주의와 급냉주의도 비교하는 테마들이 보통 필립스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기출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기 Y 파이 평면에서 이제 점진주의와 급냉주의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될 거 없어요. 안 될 거 없는 것이 오쿤의 오쿤의 법칙이라는 그 수식을 고려하게 되면은 U하고 Y하고는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잖아요. 따라서 필립스 곡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했던 테마들이 Y파이 평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함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경제가 어떤 경제냐는 것인데 루카스의 궁극곡선이 제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첫 번째는 어쨌든 필립스 곡선을 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들도 이제 전형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테마란 말이에요. 이거를 적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인드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진짜 무식하게 노동시장으로부터 무식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오쿤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은 항상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엮어서 이렇게 도출하는 방식. 사실 마찬가지로 둘을 엮으면은 AS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혹시라도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을 두 개를 다 줬으면은 오쿤의 법칙을 정밀하게 끌어낼 수 있는 뭐 하나의 루트는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곡선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 방식을 써야 됩니다. 노동 공급자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취할 때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면 내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고 예상한다라는 방식으로 도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기업은 이제 P분의 라지 W를 MPN하고 동일하게 이제 맞추면서 실제로 노동을 고용하잖아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면 엮어버리면 되죠, 뭐. 그죠? 실제로 엮으면 되는 것이고, 이 역시, 이제 뭐, 한 1순환 정도의 강의라면은 제가 엮는 과정도 보여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기출풀이 정도의 레벨이라면은, 뭐, 그걸 제가 지금 뭐, 칠판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거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공급곡선은 이제 Y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오쿤의 법칙이 YU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루카스 공급곡선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 YT-Y 바로 소거시켜버리면은 사실상 뭐 직전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해설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서가 달려 있잖아요. PT-PT-1이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양쪽 항에 PT-1을 빼주시고요. 이제 파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거기서 약간 직관적인 아이디어하고 약간 이제 혼란이 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니 물가를 격차를 뺀 게 인플레이션율이 아니고
PT-1분의 PT-PT-1 이래야지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그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의 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안 따라가고 내가 맞아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무조건 감점당해요. 큰 점수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뭐 여하튼 이 둘을 기본적으로 엮어서 얘를 끌어내는 것인데 양쪽 항에 PT-1을 적용하시고 왼쪽은 파이만 남기고 파이 익스펙테이션 남기면은 가장 쉽고 전형적인 형태의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이제 필립스 곡선을 도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그 정도로 넘어가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세 가지 원인 역시 전형적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목차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사실은 설명도 설명이지만 그래프도 필요해요. 그래프도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궤적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파이이고 이쪽이 U라고 하면은 장기 곡선도 있고요. 단기 곡선도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의 원인이라는 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율 하면은 모든 국가에서 평상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파이 값이 보통은 이제 0은 아니고 한 3정 우리나라만 해도 3%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물가 안정 목표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원인은 무슨 원인, 정부가 목표를 잡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율의 원인이다라고 해석하시면은 너무 또 멀리 가신 거고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발생하던 인플레이션율을 초과시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전형적인 타입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수요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에서 AD 곡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세로축 좌표죠. 그죠? AD 곡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세로축 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출발하고 쏴주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수요 견인설이에요. 수요 견인설. 긍정적인 총수요 충격이 발생해서 파이값 자체가 올라갔고, 뭐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그림상에서 세로축 좌표가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라고 하죠. 사실은 제가 이거를 꺼낸 이유는 원래 두 개를 받았으면은 이거 바로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기하게도 V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V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주 가볍게 이런 작업은 사실 필요해요. 자, 요거 변화율은 파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긴 거니까요. 그리고 MPN 변화율이라는 형태를 꺼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의 파이가 실제로 이 왼쪽의 좌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른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 오른쪽에 이제 마이너스 MPN 변화율이라는 항식에 따라 붙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우리는 V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V의 상승으로 보시는 게 아니지 V의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MPN이 떨어지면은 부정적인 충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 상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곡선이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까? 실업률의 변동 없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변화 없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까? 정부가 틀어막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여기로 간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충격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그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를 또 코멘트를 달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 비용 인상설이라고 부르죠. 비용 인상설. 1번은 수요 견인설, 두 번째 건 비용 인상설, 두 번째 것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인데요. 뭐 똑같죠. 사실 SPC 곡선이 상단으로 올라갈 때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파이 제로였는데 뭐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닙니다. 민간들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파이 원 정도로 이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올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SPC 곡선의 상단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 실현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정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구태여 목차를 이렇게 정형화된 대로 달지 않은 이유는 사실 단어들 자체가요.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과서에서는 수요 견인설, 비용 인상설, 자기 실현적 인플레이션 이렇게 정돈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그런 용어 자체를 마치
뭐 대명사처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인을 긍정적인 수요 충격으로,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하나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의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도 감점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 이왕이면 이제 용어가 기억나면은 가로 열고 수요 견인설, 두 번째는 비용 인상설, 뭐 세 번째는 자기 실현적 인플레이션,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배점 보세요. 배점이 20점입니다. 배점이 엄청 컸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자세히 적을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배점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쓸 필요는 있지 않겠냐. 따라서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 됩니다. 이때는 진짜 그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 97점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세 번째 문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왼쪽으로 해야지 정확히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 방식을 썼고, 문제에서 준 대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도 꺼내서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 1번 문제 푸는데 두 페이지 안 썼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점이 넉넉할 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조금의 감점 요소도 이제 없애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애는 100점짜리가 다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던 겁니다. 이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경제학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던 그런 시점이 좀 있었죠. 지금은 쉬우면서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렵다라는 의미는 정말 뭐 숫자를 뭐 엄청 지저분하게 줘서 괴롭게 만들다거나 뭐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귀찮은 거지. 그지? 그게 아니고 쉬운 문제들을 포진하면서 약간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형을 도출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면 변형되었다가 아니고 그냥 그 배운 대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좀 있게 되고, 그럼 점수가 반드시 떨어지죠. 실제로 지금 약간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타입으로 조금씩 변동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매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2014년도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2번, 3번 문제를 그 말로도 충분히 정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이 풀어봤던 테마이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칠판에 대고 뭐 요란을 떨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설문 이해 해결의 1번. 손실함수도 뭐 변형된 것도 아닙니다. 뭐 이제 뭐 양쪽에 제곱을 붙인 것도 아니고 왼쪽에 u의 제곱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실제로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잘 푸셨어요. 이제 필립스 곡선을 정밀하게 도출하고 점검할 필요는 있죠.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달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의 답도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필립스 곡선의 앞쪽의 개수가 전형적으로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는 게 여기서 틀려버리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점수를 못 따내게 만드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서 한 번 더, 두 번 더 검토하셔야 돼요. 여하튼 제대로만 도출을 했으면은 어디까지 물어봤는가? 손실함수를 물어봤어요. 손실함수를 물어봤습니다. 배점 10점이 굉장히 넉넉하죠. 이때 출제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도 궁금해요. 전후하고 너무 달라. 손실함수까지만 물어봤습니다. 답까지 물어봐도 10점이면 될 것 같은데 손실함수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히 적으면 돼요. 준칙이란 무엇이냐? 중앙은행이 민간들에게 예상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준칙 정책이라고 부른다. 근데 아직은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얼마로 지정했다는 여기 나타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세 번째 문제에서 가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준칙 정책이라는 것이 손실함수를 심지어 줬잖아요. 손실함수를 뭐 간단하게 설명해도 설명할 것이 많지 않지 너. 여기 un 적어놓고 람다에 파이의 제곱이라고 적어놓더라도 un이 아니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손실함수라는 것이 그 중앙은행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가 인플레이션율에 조금 더 강하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뭐 1을 넘어서는 거에서 가중치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약간 디테일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 손실함수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손실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세 번째 문제에서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정부가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 그대로 파이를 싸주는 것이 바로 준칙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필립스 곡선의 파이들이 싹 사라지고 u는 un 남잖아요. 따라서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요거 u라는 변수를 un이라는 상수로 바꾸는 것이 준칙 정책 하에서의 손실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량하에서의 손실함수는 달라도 되는 거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는 요걸 지정을 해주고 달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의 U를 기준으로 쭉 정돈된 것을 역으로 대입해버리는 것이 바로 손실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쓰면은 막 답도 구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또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데까지 정돈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뻗어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문 3에 넘어가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자, 준칙하의 균형의 도출은 사실 뭐 계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은 깔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뭐 0으로 설정하는 걸 전제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좀 아래쪽에 0이 아닌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0으로 깔아줬는데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준칙은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여기로 보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이 점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준칙인데요. 뭐 함수에 따라서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안 접하는 것이 정답이죠. 안 접하면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 푸셔야 돼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0으로 설정했으면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때려줘야 되는 것이 준칙이기 때문에 그거 대입하시고 교점들 구하시면은 뭐 물어보는 답들 다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량시 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량시 균형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재량 쪽을 도출할 때 L 곡선의 형태를 끌어내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죠. 하지만 뭐 미분으로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SPC 곡선을 끌어내렸으면은 접하는 점을 찾는 것이 바로 재량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 접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니멈 L 앞에서 이제 꺼내놨죠. SPC는 뭐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0으로 설정시키고 파이 값을 찾는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 저기 뭐 수식 저기 파이 t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사실 미니멈 밑에 있어야 돼요. 잘 안 보여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뭐 그대로 뒀는데요. 일단 뭐 나중에는 고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좌표를 찾는 것 자체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좌표를 찾아서 이 점이 어디인지를 보려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이제 상수가 나와버립니다. 상수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SPC가 주어지더라도 실제로는 상수값이 정답이 된다라는 하나의 궤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손실곡선을 좀 뜯어보시면요. 이 역시 손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끌어내는 것도 많이 해봤잖아요. U 플러스 람다 파이의 제곱이면은 가로축 변수로 전미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수학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경제학에서 상관없고요. 0, 미분하면 1, 미분하면은 이제 한 번 더 속미분, 겉미분 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2 람다 파이의 du분의 d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du분의 d 파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람다 파이분의 1이라서 u하고 상관없이 파이 값이 일정하면 동일하다라고 설정이 되죠. 따라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접해 있으면은 여기도 이곳에 접하고 얘도 여기에 접한다라고 증명을 하시기도 하고 이 문제는 좌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좌표를 이제 찾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합니다. 처음에 이 경제는 여기에 있었다. 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렸다. 따라서 재량 정책이라면은 이 점을 선택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준칙이라면은 이 점을 선택하게 만들어줄 것인데 루카스의 경제입니다. 그죠? 루카스의 경제. 루카스의 경제가 아니었다라면은 누가 더 우월한지는 약간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신축을 가정하면은 절대 이 점에 머무르지 못하고 동태적 비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경직을 전제한다면은 충분히 왼쪽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조건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왼쪽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게 우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설문의 경우는 루카스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루카스라는 단어가 내 답안에 한번 적혀야 되는 거죠. 루카스의 경제는 신축을 가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갔다가 빨리 돌아올 것이고 따라서 재량 정책보다는 준칙이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는 2014년도 문제들을 기준으로 그냥 내가 평범하게 쓸 수 있는 만큼만 지나쳐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사실 3번 문제를 풀고도 시간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제일 밑에 있는 박스처럼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손실이라는 것이 봐요. 여기서 낮은 손실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시간 할인율이 막 80%야. 0.81에. 잠깐 스치고 돌아가도 나중에 낮은 손실을 현재 가치화 시키면은 그게 의미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 할인율을 0.8로 잡으면 좀 오버지. 굉장히 오버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간단하게 현재 이제 매 기별로 달성되는 손실값을 함수도 주었기 때문에 기호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도 약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10점이라는 배점만 놓고 봤을 땐 여기까지 요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시험장에서 남아버리게 되면은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왔더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거 도출하고 간단하게 서술한 다음에 또 시간이 남아 돌아서 1번에서 그래프 안 그렸거든요. 또 1문으로 돌아가서 뭐 안 그렸던 그래프도 뭐 그려보기도 하고 약간 시간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력이 많은 시험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고 그러면 사실 90점 이상 받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때는 디테일과 꼼꼼함을 추가적으로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 2순환, 3순환쯤에 본격적으로 답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3순환 때 훨씬 더 많이 드리는데 이제 그때 실제로는 디테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예컨대 뭐 답안을 적을 때 뭐 이렇게 좀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뭐 할애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문제가 좀 쉬워진다면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수식 정돈 마지막에 소결 적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본질은 아니에요. 정답이 맞아야지 그런 것들도 이제 배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시험 문제가 이제 100점에서 난이도가 쉬운 것들이 보통은 많으면은 70%,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 실제로는 뭐 적으면은 적어도 50%잖아요. 여기서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한 수작들을 일반적으로 좀 정돈을 해드리는 것이고,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런 디테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통목차로 가도 괜찮아요. 정답만 맞으면은 오케이가 되는 그런 테마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좀 낮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시험장에서 훨씬 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좀 있어요. 이 당시에 사실은 그 2014년도쯤에 좀 약간 칼바람이 좀 불었어. 뭐 예산이라든지 뭐 공무원에 대해서 뭐 연금을 뭐 줄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예산이 모자랐던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혹을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아니니까 뭐 저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 2014년도에는 정부가 돈이 없었대. 그래서 시험이 쉬워라고 소문내고 다니시면 그건 또 저에게 곤란한 일입니다. 2013년도가 시험 문제가 합쳐서 500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2013년도는 행시 쪽에서도 재경직렬하고 일행직렬이 분리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부터 통합해서 출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분리해서 우리 못 만들어. 통합해서 하나만 내. 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